그날 내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 위에 살짝 얹혀 있었고 그 미묘한 거리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분명 내 아내였지만 그 순간 나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다. 거짓은 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모든 파국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재현입니다. 45살, 마포에서 작은 피아노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를 손보고 음을 다시 맞추는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었죠. 음이 틀린 건반을 찾아 조율하고 오래된 현을 교체하며 소리를 바로잡을 때면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겐 그 일이 명상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느끼는 진동, 나무 안에 남아있던 시간의 냄새, 그것들이 내 하루를 지탱해줬습니다. 아내 유진은 강남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활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던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녀의 웃음소리에 숨이 막힐 만큼 끌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몇 해 동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 위 피로를 어루만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삶은 잘 조율된 피아노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계약이 몰리는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늦은 귀가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는 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말했다. 요즘 팀장이 너무 까다로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고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야.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피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을 흐리고 있었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아니 12시를 넘겨야 문이 열렸고 주말에도 긴급 계약 미팅이라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언제나 뒤집혀 있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면 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유진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마음을 다독였죠.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조율 중에 손끝이 덜컥 멈췄습니다. 현 하나가 음을 내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리만큼 그 소리가 내 안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으려던 참에 강태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늘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그날따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현아, 잠깐 나와봐. 그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밖은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거 혹시 유진 씨 아니야? 강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그가 건넨 휴대폰 화면 속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죠. 여자는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코트, 머리 모양, 걸음걸이, 전부 익숙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고 그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허리춤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아니, 비었다기보다 모든 감각이 꺼진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모습만 또렷이 눈에 박혔습니다. 강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후배가 호텔 근처에서 우연히 찍었다더라. 혹시 몰라서 확인 좀 하려고. 미안하다.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강태는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괜찮냐? 뭘 도와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구석 서랍에서 오래전 버려둔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피우지 않은 지 5해가 넘었는데 그날은 꼭 필요했습니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거칠게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쓰라렸고 눈이 쉬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연기만 내뿜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흐렸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자정을 훌쩍 넘겨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신발을 벗고는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오늘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팀장이 또 술까지 하자고 해서.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고 멈칫하더니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팀장 때문에 그렇게 바빴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어? 질문이 떨어지자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감시라도 한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비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하잖아. 나는 여자로서 숨도 못 쉬겠어.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낯선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죠. 유진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이 벌컥벌컥 열리고 옷들이 던져지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붙잡을 힘도 붙잡을 이유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내리는 소리도 라디오의 낮은 음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피아노의 건반을 눌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망치질을 해도 울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었습니다. 화를 내던 얼굴, 울며 짐을 싸던 손,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 며칠 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할게.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식어가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아,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지. 며칠 뒤 민수는 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차분히 말했죠.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강태가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유진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던 남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열람했습니다. 그 안에는 같은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문자 내역 전부 일정했습니다. 그 번호를 적어두고 그날 사진 속 호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 구석 낮은 조명 아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의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회사, 집, 동선 모든 게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경건설 영업이사 이도훈, 기혼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접수합시다. 그렇게 상간자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는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날 법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정장 차림,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그녀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나 없이도 잘 살잖아.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거부했고 이도훈 측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증거를 내고 증인을 세우고 변론을 듣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내 무관심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관심이라. 정말 그랬을까요? 나는 매일 새벽까지 일했고 그녀가 지쳐 있을 땐 차를 끓여주었고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면 말없이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그녀의 눈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법보다 느려서는 안 된다. 재판은 결국 내가 이겼다. 판사는 상간남 이도훈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과의 이혼도 성립됐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되었다. 그날 법정 밖으로 나올 때 한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소음이 멎은 것처럼 모든 게 고요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도훈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명했고 그 말 뒤에 숨었다. 나는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이미 그놈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둔 상태였다.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판결문 한 장뿐이었다. 이혼 후의 집은 너무 컸다. 같은 공간인데 소리가 달라졌다. 발소리 하나에도 메아리가 돌아왔다. 그 집엔 이제 아무 냄새도 남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또 한 병을 따르고 취하면 쓰러지듯 잠들었다. 깨어나면 다시 피아노를 손봤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멈췄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씩 달아갔다. 분노도 미움도 희미해졌다. 이제는 그녀의 이름을 떠올려도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타게 한 사람분의 그릇을 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법도. 새해가 흘렀다. 공방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문이 뜸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어났다. 혼자 감당하기 벅차 직원 2명을 뒀고 일은 차츰 자리를 잡았다. 새 원목이 들어올 때마다 가게 안엔 특유의 냄새가 퍼졌다. 그 향이 좋았다. 무언가 새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많았지만 그 바쁨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손끝으로 나무를 다듬는 동안엔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밤이 되면 오래된 클래식 음반을 틀었다. 피아노 소리가 공방벽을 울리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주말엔 산에 올랐다. 공기가 맑았다. 산 중턱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내 고민이나 상처 따위는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넓었고 나는 그 넓은 세상 한켠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던 어느 저녁, 작업을 마치고 공방 한쪽 벤치에 앉았다. 손에 묻은 톱밥 냄새를 느끼며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처럼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가끔 재료나 도구를 구입할 때 들여다보곤 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던 내 손이 갑자기 멈췄다. 눈에 익숙한 가구가 있었다. 사진 속 원목 테이블 한가운데엔 오래전 내가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까이 확대해 보았다. 모서리 부분의 작은 흠집. 그건 내가 마감 작업 중에 실수로 남긴 상처였다. 결을 맞추느라 애썼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그대로 두었던 내 손의 흔적.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판매자 닉네임을 확인했다. 라라리. 그 순간 손끝이 식었다. 라라리는 유진이 예전부터 쓰던 닉네임이었다. SNS에서도 게임에서도 그 이름이었다. 설마. 하지만 너무 많은 조각이 일치했다. 판매 지역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 근처였다. 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려앉았다. 그냥 넘길까 아니면 확인해 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알림창의 문구가 내 과거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결국 나는 구매 신청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녕하세요. 테이블 사고 싶은데 직거래 가능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숨을 멈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네, 가능해요. 어디서 만나실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근처 편의점 위치를 보내며 말했다. 내일 오후 여기서 보시죠. 상대방은 곧 좋아요. 내일 뵐게요. 라고 답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유진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분노, 미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다음날 오후 약속한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벤치에 앉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다렸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멀리서 누군가 테이블을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선명해졌다.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밀고 있었다. 단정하지 못한 머리, 메마른 손끝, 바람에 젖은 눈가. 그 모습은 변한 듯 하지만 너무도 익숙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굳고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3년이란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화려함을 지워버렸다. 피부는 거칠었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다. 손등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코트의 단추 하나는 떨어져 있었다. 예전에 반짝이던 그녀는 사라지고 낡은 세월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 말을 꺼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그녀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당신이 만든 거였어? 몰랐네. 그냥 팔려고 한 건데 살 거야? 그 말에 잠시 미소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테이블 위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훑으며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유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살아가고 있어.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편의점 앞에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서로 마주 앉았다. 유진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커피에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우리 사이는 숨조차 섞이지 않는 거리만큼 멀었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잔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힘들어. 정말 많이.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 너도 알지? 그 사람이랑도 결국 끝났어. 날 버렸어. 손끝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짜증만 내고 돈 달라고 하고 결국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났어. 유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나 진짜 바보 같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리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파도 소리를 듣는 듯
감정이 닿지 않았다. 잠시 후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도 그만뒀어. 소문이 나서 더는 다닐 수가 없었거든. 그 뒤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됐어. 지금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 빚도 많고 그 사람한테 빌려줬던 돈도 못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커피 김이 사라지듯 말끝도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다. 눈앞의 그녀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기억이 이제는 묘하게도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나한텐 이제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연락 끊었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정말 혼자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그 목소리엔 남은 힘이 없었다. 나는 유진을 바라봤다. 어느 순간 동정과 냉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당신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는 차갑고 무겁기만 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테이블 돌려줘.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그거 원래 내 거잖아. 내가 직접 만든 거고 당신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 유진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그래도 이건 내가 가진 거잖아. 재산 분할할 때 내가 가져간 거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야. 어쨌든 그건 내 작품이니까 돌려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이제 와서 내 동정까지 바라는 건 무리겠지.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팔게 해줘. 이번 달 월세라도 내야 돼. 정훈아, 제발. 그 손끝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테이블은 내 작업실로 가져와. 주소는 알잖아.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유진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변호사 좀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정훈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미 3년이나 지났잖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안 돼.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긴 싫어. 알았어. 연락처 보내줄게. 다음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김도영 변호사는 예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상간자 소송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가 남아있죠.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재산 상태를 다시 조회해 봅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자료를 확인했다. 한참 후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이도훈이 다니던 중경건설에 재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현재 행방은 묘하지만 추적은 가능할 겁니다. 그 말에 내 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약속대로 테이블을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그녀를 나는 불렀다. 유진아. 그녀는 멈춰 섰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한 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왜였는지 이젠 솔직히 말해봐. 잠깐만. 내가 부르자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빛엔 마지막 희미한 기대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거야.
과거 위자료건으로 다시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나 이미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상황에서 또 그걸 하겠다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진심이야. 그건 내 사정과 상관없어. 난 법대로 할 뿐이니까.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정말 악질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악질? 그건 당신이지.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걸 들킨 뒤에도 나한테 화를 냈잖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를 돌려주는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없이 작업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 테이블을 바라봤다.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나무의 결 사이사이에 웃음소리와 싸움소리, 그리고 긴 세월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나의 목재 덩어리일 뿐이었다. 감정이 완전히 빠져나간 나무. 마치 지금의 나처럼.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빨랐다. 변호사는 이도훈의 행방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전라남도의 한 소도시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그는 가명을 쓰며 공사 현장을 전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즉시 강제 집행 절차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 오래된 오피스텔과 퇴직금 일부를 압류 신청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간남이 출석 요구에 응했다는 통보였다. 새로운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제는 분노보다 담담함이 컸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정의와 기록, 그 둘을 바로 세우는 일. 재판 당일 법정 안은 냉기처럼 차가웠다. 이도훈은 초라한 몰골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말끔한 정장은 사라지고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가 전부였다. 눈빛은 흐리고 고개는 축 처져 있었다.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유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 상간남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피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합니다. 이에 김도영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했다. 피고는 과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습니다. 즉시 이행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가 서류를 훑어본 뒤 고개를 들었다. 증인 선아리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나왔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증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의 눈빛이 잠시 그녀를 향했다가 다시 피고석으로 돌아갔다. 피고가 증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진의 눈가가 붉어지며 흔들렸다.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중엔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2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이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피고에게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유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눈물이 고인 채로 입을 열었다.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법정 안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잠시 시선을 떨군 채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판사의 짧은 말이 끝나자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측의 변론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조용히 안경을 벗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인정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피고가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이도우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어깨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다. 그의 몰락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다.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분명 이긴 건 나였지만 승리의 맛은 쓰고 차가웠다. 그래도 후련했다.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법정 복도를 지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진짜로 달라질게. 이번엔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미 늦었어.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뒤돌아서 걸었다. 뒤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이제 내 과거의 잔향일 뿐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강제 집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였다. 이도훈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위자료 중 절반가량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완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보다 마침내 끝났다는 실감이 더 컸다. 변호사 김도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남은 금액도 추적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돈으로 나는 작업실을 확장했다. 새 장비를 들여놓고 공간을 더 넓혔다.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했다. 일은 훨씬 바빠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나무 냄새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나는 다시 살고 있었다. 손님들은 내 가구를 좋아했다. 어느 날 단골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가구는 뭔가 다르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성 말고는 가진 게 없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정훈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산 거지. 민수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야. 나였으면 못 버텼을 거다. 나는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힘들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 이젠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아. 어느 날 작업실 한가운데서 새 테이블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문득 그 테이블이 떠올랐다. 유진에게서 돌려받은 과거의 상징 같은 그 테이블. 지금은 작업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버리기엔 아깝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의미가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미소가 새어 나왔다. 그래, 이번엔 내가 놓아줘야 할 차례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중고 마켓 앱을 열었다. 새 계정을 만들고 닉네임을 새 출발이라고 적었다. 테이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판매 글을 썼다. 사용감이 조금 있는 원목 테이블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사람에게 권합니다. 이 테이블엔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새 주인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일부러 낮게 책정했다. 화면에 뜬 등록 완료 메시지를 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오래 묶여있던 기억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묻히는가 싶던 어느 날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죠.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닉네임은 라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어요. 모니터 속 그 5글자가 한순간에 3년의 세월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유진. 그녀였습니다. 여전히 내 글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댓글창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답을 달아야 할까? 그냥 지나칠까? 수백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짧은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젠 알아도 늦었어요. 짧고 차가운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내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의자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재단하고 대패질을 시작했죠. 손끝에 닿는 나무의 결이 따뜻했습니다. 결을 따라 한 번, 또 한 번 밀어내며 느꼈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나무를 다루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게 내 삶의 전부였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찬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작업실 안의 난로를 켜도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일하는 동안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가구를 만들었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삶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이제는 그저 희미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 씨, 상간남 측에서 나머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할 납부 형태지만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우는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정도 복역하게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결과였죠. 며칠 뒤 우연히 유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알던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네.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테이블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직접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테이블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예쁘네요. 우리 신혼집의 딱이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고 아내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밥 많이 해 먹을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가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테이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다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져 나무 위에 쌓였어요. 나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이라는 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일지도 모르지. 그날 밤 오랜만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나무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마음속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쓰세요. 튼튼하니까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테이블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 끝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나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 테이블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습니다. 판결문을 접어 서랍 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과거는 진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 불을 모두 끄고 맥주 한 캔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캔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2로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져 거리를 덮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지.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배신당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울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 대신 더 단단해진 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지켜낼 온기가 있으니까요. 작업대 위엔 새로 만든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빛이 스며들듯 은은한 조명이 비췄습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사건의 기록,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한 남자.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법과 시간으로 진실을 바로 세웠고 결국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3년 후 자신의 손으로 만든 테이블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마주했지만 이번엔 미련 대신 이해와 끝맺음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자기 몫이에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